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중간선거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매 4년마다 그냥 저희들은 흘러 지나가는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워낙에 별난 미국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올 한 해 참 뜨겁게 시장과 세상을 갖다가 달구었던 이슈였습니다. 주시하시다시피 8년 만에 민주당이 하원을 갖다 탈환했고요. 상원에서는 좀 더 이렇게 공화당 의석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 권력이 이제 양당 분점 체계로 나뉘어졌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도 뭔가 변화가 올 수가 있고 이것이 또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선거에 곧 이어서 지금 또 11월 FOMC가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묵직한 변수 금리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정권운영부장이시죠? 우리 박정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신을수석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간선거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텐데요. 자, 이제 어쨌거나 중간선거 이후 첫 일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첫 일성이 Tremendous Success Tonight이었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to all,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한다. 한 줄짜리. 제 느낌은 제가 받은 느낌은 트럼프 대통령 별로 심기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문장보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제 느낌이었고 우리 한번 세 분이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 비유하자면 그래요. 복싱 경기 아주 치열하게 UFC도 좋습니다만 UFC 5라운드, 복싱 한 12라운드 둘이 열심히 싸웠는데 마지막 공이 울리니까 왜 둘 다 손 번쩍 드는 경우 있죠. 나도 내가 이겼다고. 네. 민주당도 이겼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겼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세 분의 이번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우리 그래요. 한번 날것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포문을 열게요. 네. 일단은 둘 다 어느 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굳이 저는 제가 심판으로서 이렇게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미국의 중간 선거는 기존 여당에게는 거의 무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아예 다 의석수를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석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 자신의 재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티켓 파워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한 거고 내가 이 정도면 이 티켓 파워 보여줬으니까 공화당 내에서 내 위치를 위협할 사람 있어 없어? 없지. 다 찌그러져. 재선 내가 나갈 거야. 그리고 내 밑으로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이 향후에 이 하원을 뺏겼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옥시락각시락 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 성공의 어떤 그 밑 걸음을 이번 그 중간 선거가 보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일성 트위트도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성공이네요. 솔직한 사람이니까. 네, 우리 최 교수님. 하여튼 공교롭게 제가 오른쪽에 앉아서 같은 입장을 좀 표명하게 돼 있는데요. 네. 저는 트리멘더스 석세스는 아닐지라도 석세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 이유는 네.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을 좀 남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약을 제대로 실행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하나 둘씩 쌓이면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 그 혹독한 이제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실현했다기보다는
공약을 이렇게 추진하려는 진정성을 좀 여러 번 보이고 해서 네, 그 네. 지지층들을 결국은 결집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그런 데 대한 이제 확실한 그 표로 반대층은 반대층대로 갈라서고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결집해가지고 이 상당한 그 상원을 이렇게 지킨 또 주지사 선거에도 상당히 예.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인디애나, 노스다코타, 미주리 이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패해버렸고요. 그거를 공화당이 접수했고 또 텍사스, 테네시주 이런 데서도 사실은 격전 끝에 또 상원을 지켜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금 위험했던 주도 많이 접수를 하고 그래서 상원이 상당히 안전판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전국에서도 상원의 어떤 보팅이 결정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안전판 쪽으로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국제적으로 무리한 정책일지라도 국민 다수가 그걸 좀 원한다는 좀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확실한 그 트럼프의 승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농촌 지역하고요. 네. 또 백인 남성들 확실하게 트럼프를 밀어줬다. 그래서 과거에 밀었던 것처럼 그대로 밀어줬다 하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최소한 상당한 그 유권자층을 어필하고 있다. 네. 하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네. 석세스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영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이번 선거 자체가 네. 사실 뭐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50%가 넘어도 한 2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뭐 대부분 뭐 재선으로는 갈 수 있지만 중간 선거에서는 자기의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겼기 때문에 공화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재신임에 있어서 자신감을 획득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뭐 다 교수님이나 박종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은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민주당이 하원을 잡음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성되었지 않습니까?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 좀 간접적인 승리자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 교수님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원, 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기로 하원은 예산 네. 쪽하고 그다음에 입법권. 그러면 상원 쪽은 뭐 인사권 뭐 이렇게 지금 보통 언론에서 소개하는데 그러면 상원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더 힘을 갖다 키웠고 하원을 뺏겼다.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입법 네. 과정이 상하원 다 거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양원을 통과해야만 입법이 되고 그래서 하원이 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제동을 거는 입법이나 이런 걸 사실은 추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원에서 사실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그게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최소한 뭐 트럼프를 압박하는 하원의 노력은 상당히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트럼프가 믿는 상원이 또 버티고 있고 또 이제 예산권이 이제 하원에 좀 있어서 그 예. 위원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하원에서 좀 트럼프의 정책이나 대외 정책 같은데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주지 않음으로써 압박하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시달리는 그 전국이 진행될 것이다. 네. 그걸 계속 스트러글하면서 언론과 싸우면서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게임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임피치먼트 그 탄핵 여부가 사실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였는데요. 이제 상원이 그 결국은 3분의 2 이상의 이제 의원들이 이거를 어프로브를 해야만 탄핵이 이제 승인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뭐 절대로 탄핵이 어프로브 될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하원에서 발의하더라도 그래서 네. 결국은 어떤 그 탄핵의 위험으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난 그래서 좀 자기의 어떤 정책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추진하는 뭐 탄핵 가지고 좀 거래를 할 가능성은 좀 줄어든 뭐 그런 점은 상당히 트럼프의 어떤 승리의 하나의 선언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출연하셨던 우정엽 박사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최 박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때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특별 감사도 임명하고 예. 또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또 해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책도 쓰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사실 그 밝혀내기 위한 이제 인적 구성을 하고 그 절차를 이제 정식으로 소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처럼 정식으로 그 소추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는 뭐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어프로브를 안 될 정도의 가능성인 상황에서 그거를 추진하다가 네. 어차피 그 기각이 돼버리고 근데 또 역풍이라는 게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위험을 받고 그를 절차를 개시할 건가? 그 트럼프 지지층이 트럼프를 계속 지지한다는 게 확인된 마당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시작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거를 사실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이따 시장 가서 좀 제가 많이 여쭤볼게요. 네. 최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그거 뭐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나 재선에 안 나갈래 한 양반은 없죠. 뭐 미국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연임을 상당히 상정한 자리죠. 아무리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뭐 고단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 자리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중간 선거 이후에 그리고 이 결과 이후에 지금 뭔가 좀 달라지는 트럼프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국정 운영이든 뭐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상 보복을 통해서 모든 그 정책을 좀 이니시에이트하고 네. 그 결과물을 일자리를 늘리는 걸로 지지층에게 보여주고 네. 저는 판단하기에 뭐 북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 아까 좀 날 걸로 나가자고 그러셨는데요. 네, 알고 우리 있어요. 청와대나 네. 어떤 그 리더십에서는 사실은 북핵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미국의 오히려 그 네오콘이나 화이트하우스나 또 거기 그런 분들은 그 어떤 안보 문제나 저 군사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이렇게 레버리지 삼아서 사실은 실리를 확보하는 중국을 때려서 북핵을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통상 문제의 실리를 챙기고 한국을 해가지고 방위비 분담을 좀 하게 하고 또 재래식 무기를 좀 팔아먹고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아랍을 좀 이란을 좀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세워서 좀 무기를 좀 팔아먹고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통상 전문가 마인드가 워낙 강한 미국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계속 추진하면서 그게 실제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그게 더 좋아지면서 어떤 일자리 확보의 그 실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지금 한 30% 40% 이렇게 돼 있는 지지율을 한 50% 이상으로 올리면은 또는 40% 정도만 올려도 네. 마지막 대통령의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좀 바람을 불고 그러면 사실은 과반수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집권이 가능하느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야 예전에 갑자기 브라크 오바마라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혜성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러다가 뭐 뚝딱뚝딱 대통령까지 돼붙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판이란 게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지금 봐서는 민주당이 사람 없어 보이고 대항마가 없어 보입니다만 뭐 그 부분은 그렇고 계속해서 중간선거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신월연구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 완화. 예. 그렇게 어떻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불확실성 완화예요? 일단 지금 뭐 최근에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연간 전망을 쓰는데 결국에 정치가 핵심이더라고요. 정치라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정책을 내놓고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이 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알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과거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네. 지나면서요. 특히나 또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들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원래 그분 당적이 들쑥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네.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금융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느냐,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돈을 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확실히 민주당에 가까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이길 것 같으니 그런 우려를 가진다라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상하원이 이제 디바이드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제어,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뭐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 테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네. 실패가 되면 대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전국의 그런 흐름들이 더 불확실해지면서 오히려 더 강한 테일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보험회사 계시는 운용부장님은 네. 이 뭐야? 그래도 이 진짜 치열하게 모니터 들다보는 자리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 그 뭐 1, 2% 싸게 비싸게 뭐 이거 중요치 않잖아요. 그냥 그거 저희 그냥 애들 줍니다 그냥. 애들 주고. 예. 그러면 빅픽처는 더 낫겠네. 그렇죠. 큰 그림 빅픽처는 봐야죠. 더 낫겠는데 그 전에 네.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글 쓰는 잡보다도 돈 쓰는 잡이 좋구만. 그렇죠. 글 쓰는 것보다는 돈 쓰는 게 낫습니다. 야, 값도 해보네. 영어로 GAP, 갭도 해봐. 부러워요. 예. 그래 지금 그러면은 뭐 어제 하루였고, 네네. 수요일 밤 하루였고, 네. 지금 이제 이틀 연속이라도 비슷하게 갈까 하는 부분에 좀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만 지금 네. 선물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네. 첫날 그러면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신월 연구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융시장은 사실 되게 심플해요. 네. 결국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그러니까 악재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악재의 크기가 얼마냐 그게 무서운 거지. 눈앞에 보이고 크기가 가만히 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가 분절되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주식 보니까 잘 됐더라. 이렇게 파악한 건데 그럼 만약에 공화당이 석권했으면 그럼 더 좋다. 트럼프가 정책을 더 강하게 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제 말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전에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강세로 가려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꺼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이제 좋게 반응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헷갈리는 게 채권하고 이 환율이에요. 달러야 같이. 또 우리 달러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 또 전문이시니까 네. 또 뭐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금리가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동안에 트럼프 정책이 내세운 거는 말 그대로 감세 정책, 재정 확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이 이제 커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의회가 분절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하원이 조금 제어해 주지 않겠냐. 그럼 이제 수급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더는 이런 부분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 의회가 조금 어느 정도 중간에서 좀 말리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채권 시장 입장에 봤었을 때는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은 또 중국이 한때 뭐 미국채를 뭐 투매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발행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한편으로는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거 위험자산 다시 좋아지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그날은 좀 헷갈리는 답을 못 내린 이런 상황이었고요. 살짝 뉘앙스가 10월달 급락으로 대충 주식 바닥 봤다는 뉘앙스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연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는 예, 내년도는 사실 길게 보면 내년도에 미국의 기업 실적들은 이제 올해보다는 떨어질 게 자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미국 기업 실적 낸 이유가 뭐 세금 깎아준 그 정도. 예. 연내 금년에는 대충 본 거 아니냐. 네, 저는 뭐 불확실성은 한번 같지 않나. 이따가 후반부에 가서 시장 얘기할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 뜯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봐 운용 쪽으로 가더니만 저렇게 사람이 변했다니까. 돈 태우기 시작하니까 장 좋게 보는 거야. 저는 주식을 좀 지금 정도는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요?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선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번에 투표 결과를 봐도 그렇고 어떤 그 일종의 그 뭡니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내지는 출구조사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보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나 트럼프 때문에 나왔어. 그 얘기가 중의적이죠. 트럼프 지지자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 혹시나 봉변당할까 싶은 기회에 놀러 안 가고 투표하러 왔다는 것이고 또 뭐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여성 나이 지긋한 여성분은 표정에 벌써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나 지지율로 보나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절반 가까운 유권자 내지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 갖다 우리가 그러면 승리라고 잠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에 환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좌절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어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분노, 증오 그리고 자꾸 이 나뉘는 거, 분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뭐 나름대로 지금 어떤 뭐랄까요? 뭐 역사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피즘이 애초에 네. 등장했고 트럼프 노바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원동력은 사실은 그 한 20년 전에는 나나 옆 사람이나 똑같은 네이버에서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뭐 학생들 애들 학교 보내고 파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뭐 자유무역 한다고 민주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 친구는 뭐 어디 은행에 다니고 이러니까 여기 뭐 증권에 다니고 그러니까 블락을 옮겨가지고 깨끗한 데서 뭐 그 세단 타고 이러면서 파티 다니고 애들은 사립학교 가고 우리 보면 팍팍대고 우리는 제조업 노동자로 옛날에는 그래도 기술도 있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임금 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 애들은 정말 고생하고 네. 슬럼가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 정부 열심히 정책이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고요. 네. 그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바로 이웃에 살던 내 동창이 저렇게 되고 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쌓이고 해서 그거를 트럼피즘이 하나의 그 원인을 또는 해법을 통상 보복이라는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버니 샌더스가 네, 했던 네, 얘기고 네. 그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국내에서 어떤 계층을 스케이프고트 시키는 거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스케이프고트를 시키고 일본이라는 한국이라는 독일이라는 이건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현명한 어떻게 보면 클레버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지층이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미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편가르기식 정책인데요. 그게 그렇죠. 잘 먹히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조금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피로도가 좀 쌓였죠. 네. 그래서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거 그게 너무 세니까 조금 옛날에는 그 트럼프를 찍었던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웨스트 버지니아, 캔사스주 이런 데서 사실은 스윙 보트가 발생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 결과를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에듀케이티드된 화이트 계층이 조금 식상한 걸 느끼면서 저쪽으로 돌아서는 그 경향은 보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극단적인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건 조금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다만 통상 정책은 네. 워낙 인기가 좋고 네.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나 그걸 비판하지만 미국 국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네. 상당히 잘한다고 자기들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NN을 보면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나오지만 실제로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결국은 재집권하려면은 원래 했던 그 트럼피즘의 그 경제 부분을 자기가 추진한 바를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 큰 성과를 내고 그게 결국은 편가르기를 다시 해가지고 50% 지지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그 정책으로 결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미국 국내적으로 또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분이 상당히 그 원래 정책을 고수하는 그런 노선을 걸을 거고 그게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회의적이지 않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러면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계속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워낙 그 어떻게 보면 혁명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태자당이고 그래서 예. 사실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의 어떤 손자고 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그 근데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이유는 경제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를 잘해야지 그분이 이제 계속 집권할 수 있는데 어디 시진핑? 네, 시진핑 주석이요. 네, 경제적인 성과를 거둬야지 그분의 정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혁명 지금, 세대가 아니기 지금까지 때문에 잘해왔단 말씀은 잘해왔죠. 아니시... 잘해왔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잘해왔다.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미국과 화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불안하면 예. 지금 경제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고 1대1로도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투자도 위협받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제조 2020도 결국은 네. 타격받고 그래서 미국과 화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빠르면은 뭐 금년 이번 달 말에 어떤 시그널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20에서? 네, G20에서 네. 상당한 그 컨세션을 중국이 준비하고 있고 그걸 트럼프가 상당히 그걸 받으면서 일단 타결 국면으로 가다가 네. 이제 대선이 또 눈앞에 오면 다시 한번 통상보복을 미국이 하면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과 다시 한번 붙으면서 전면적인 통상보복전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전문가 교수님 모셔가지고 참 좋은데 이 지점에서 조금 교수님하고 이제 견해가 조금씩 나뉘네요. 이제 같이 앉았는데. 굿태클. 네. 굿태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이 뭐 미국에 손을 내밀 거다. 뭐 저도 동의하지만 그게 이번 G20 회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그 제1회 수입 박람회에서 또 시진핑이 약간 또 이 미국을 디스하는 결국 이제 보호무역주의는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수입 많이 할 테니까 다시 자유무역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지지층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시황제까지 등극한 상황 아닙니까? 역대로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졌던 주석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몽, 제조 2020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중국 그 인민들의 기대치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분노를 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판 붙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의 이런 압박에 시진핑이 그냥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모양새가 영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G20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기로 했고 최근 분위기는 트럼프가 약간 뭔가 협상할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그것도 사실 선거 전에 그 전주말에 얘기한 거라 약간 선거에 대한 표심 잡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서로 뭔가 주고받을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거기서 해결되지 중간에 대충 합의하고 다시 또 분위기 이렇게 긴장 고조시키고 요것보다는 저는 시진핑도 일단은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뭐 자칭 예술의 경제 이런 협상의 달인이고 굉장히 우리 교수님 말씀할 때나 뭐 클레버하다 내지는 뭐 계산이 치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트럼프 회장님 시절에 그냥 뭐 집장사 할 때 회장님처럼 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거 전후 해가지고 중 씨가 10월달에 그 충격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시 주석하고 아주 길고 건설적인 전화 통화했고 뭔가 굿딜에 이를 것 같다. 심지어 블룸버그 보도는 내가 내각에다가 무역 전쟁 합의 관련한 초안 작성해라. 근데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거 아니고요. 뭐 그런 일 없었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그래요. 그런 식으로까지 너무 진짜 집장사처럼 정치를 하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네, 쉽게 안 바뀝니다.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고 네. 이제 잃을 게 없고 네.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뭐 솔직히 얘기하고 뭐 자기가 얘기한 바를 뭐 실천하는 게 상대방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되고 뭐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통하는 측면도 있고 네. 좀 무리하게 비추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뭐 지금까지는 냉철하게 판단하면 국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잘 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통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상당한 리더십에 데미지는 가했지만 그 양반이 집권할 기간이나 단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양반은 뭐 사후가 아니고 그 이후에 생각은 별로 안 하는 분이니까 하여튼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라시는 생각하는 그 레이더 스코프에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는 그 생각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상당히 임포스하고 있다 하는 거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미국의 그 트럼피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중국과 사실은 갈 때까지 저는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2천만 불
보복도 지나갔고 5천만 불까지 얘기하고 네. 뭐 전 수입 액수에 대한 보복을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예. 자동차 보복도 이미 얘기했고 네. 그래서 또 환율 조작국 지정 직전에 그걸 살짝 이제 워치리스트에 두면서 사실은 환율에 대한 위협도 본격적으로 꺼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커넥 카드를 다 꺼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지연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그 재선 전국이 가까우면 다시 한번 보복을 꺼낼 거라는 건 알거든요. 더 큰 보복을 꺼낼 건 아는데 환율까지. 근데 지금이 사실은 어느 정도 중간 타결의 시점이고 그걸 한 1, 2년 정도 가져가서 좀 소강 국면을 이룬다면 어차피 보복은 또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타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보면 뭐 무역 흑자 폭을 중국이 좀 인위적으로 좀 한 30% 정도 줄이는 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산 구매를 좀 늘려서 그다음에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지적권 보호라든지 뭐 그런 측면을 좀 스스로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서 뭐 자동차, 반도체, 항공기, 뭐 농산물 이런 걸 좀 수입을 늘려주고 뭐 이러면서 좀 제스처 정도는 이번 G20에 좀 보이면서 구체적인 합의는 뭐 내년으로 넘어가서 어떤 네고시에이션 국면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싱턴 정가에서 그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돈이 되는 직업입니까, 교수님? 어떤가요? 엄청난 돈이 되는 직업 있죠.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로비스트에 대들어서 그 캐피털 힐이나 뭐 이런데 줄을 대려고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뭐 전 세계에 있고 전임 국무장관이 사실은 좀 인사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은 로비의 힘이다. 아마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틸러슨요? 네. 틸러슨 날아간 것도? 네. 하여튼 그거는 뭐 증권가에서 도는 얘기니까요. 제가 인용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중간선거 이후로 워싱턴에서 이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더 바빠지겠다.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하원에 이제 네. 뭐 전부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상하원이 이제 양당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좀 균형을 하니까 안정적일 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피즘의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특이한 그 시점이고 오히려 그 하원의 그 민주당에 블레임을 하면서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추진하려고 그랬더니 뭐 하원에서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그 스케이프고트를 시키면서 막 여론을 막 확대시키고 이러면서 그 자기 지지층을 오히려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면 또 그 하원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언론에서 또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런 강대강의 대결이 오히려 트럼피즘 시대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전체를 휩쓰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뉴노멀이 탄생했군요. 예. 그러면 저기 뭐 중간선거 관련해서 이것만 하나 하고 FMC로 넘어가시죠. 네. 뭐 북한이 뭐 일정이 빡빡해서 뭐 이러고 하는데 네.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하더라도 네. 내가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이거 자꾸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이해가 돼요. 트럼프 대통령 이거 화법이. 이건 이제 좀 묵혀놨다가 막상 2년 후에 대선 때 또 써먹어야 되는 카드 아닙니까? 뭐 북한 문제는. 그렇기도 하고요. 또 뭐 그 북한하고의 또 협상은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는 더 컸던 게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미 예측했던 거고, 뭐 상원은 뭐 공화당이 이제 수성할 네,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은 갈 거다 해서 실제 미국 주가는 갔는데 우리 주식은 정작 못 갔던 이유가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이제 취소되면서 네, 이거 뭔가 있는 게 무산됐어. 아니냐 이런 거고 또 근데 또 하루 만에 또 대북 경협도 살아나는 분위기도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트럼프의 마음 또 미국과 네. 북한과의 어떤 그런 대화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공포만 가진 건데 네.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약간 노쇼에 가까운 노쇼. 그러니까 이 그 북한 쪽 현재 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제 카운터 파티잖아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서로 이제 카운터 파티인데 뭐 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상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이 좀 통보한 것처럼 하루 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그냥 제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만나봤자
별 소득이 없을 거다. 그거를 간파하고 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난 마당에 이거 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이 급한 거는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 이후에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의 장에 나온 이유도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괜히 그거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은. 냅두면 나올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고 북한의 입장은 급한데 지금 나가봤자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 일단은 보류.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향후에 미국의 대북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 거 아니냐. 네. 뭐 우리 급할 거 없어. 니네가 가져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래 기술 측면에서 본다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래 굳이 기술? 네, 그 거래가 지금 딜이 잘 성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해법이 안 보이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벼랑 끝 전술 북한이 잘 쓰는데 트럼프 역시나 뭐 본인의 득이 되지 않는다라면 굳이 나설 필요 없고 급한 거는 상대방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동? 이란에 대한 제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북한 이슈는 답이 안 보인다라면 좀 딜레이를 시키고 또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북측에서 뭔가 반응이 나온다라면 그때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이신 우리 최 교수님이나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좀 디스를 하려니까 뭐 합니다만 아니 이란 제재만 해도 그래요. 8개국 예외국을 갖다가 두잖아요. 한시적으로 6개월이긴 합니다만 그 8개국에 중국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한국 들어가고 터키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태리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중국, 인도, 한국 순서로 이란산 원유를 갖다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죠. 걔들 다 그거 해버리고 또 애초에 얘기는 그래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그 자리가 말이 참 무거워야 되는데 처음에 나온 보도는 이란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약간 이렇게 개기고 있는 EU 쪽에는 이 예외국에 포함 안 된다는데 이태리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미국은 벌써 그러면 이탈리아 유로존에서 탈퇴시켰나? 뭐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저는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니파 시아파에 대한 대결, 뭐 전반적으로 뭐 계속해 뭐 터키, 카타르, 뭐 이란 다 연관되어 있는데 약간의 보면은 뭐 그런 예외 조항들을 본다라면은 그 대결 구도를 정착시키는 게 문제지.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충격을 줘서 결국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유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배려를 또 본인의 득을 위해서는 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참 것입니다. 바빠요 트럼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24시간.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협상의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 트럼프의 그 주변에 네. 계신 분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말로 원할까 하는 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비핵화를 진짜로 원한다면 뭐 전 인류가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정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오콘도 그렇고 펜타곤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핵무기가 동북아에 확산되는 거는 최악이죠. 하지만 확산되지 않고 적절히 컨테인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면 핵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걸 빌미로 중국도 때리기가 쉽고 또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네. 또 정말로 비핵화가 완료가 되면 사드는 빼야 됩니다. 네. 그건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지금 미국 리더십이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바는 그 비핵화 협상을 그렇게 단기간에 뭐 빨리빨리 끝내서 완전하게 끝내고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급할 게 없다 뭐 하면서 사실은 그 정국을 유지하면서 네. 다른 쪽에 원유값을 안정시키고 뭐 방위비를 얻어내고 중국을 때려서 뭘 얻어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실리를 얻으면서 자기는 재선으로 가면서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사실 그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특히 위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데 말씀하는 순간 이 뒤에 배경으로 빅픽처 주간 전망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 트럼프가 원래 정치를 잘 했나요? 지금 하는 거 보면 통상이죠. 뭐 라이트 하이저나 뭐 피터 나바로나 다 뭐 통상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고 사실은 정치 외교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고 군사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백악관에 직접 제조업 정책처라는 걸 세워놓고 세상에 어떤 산업의 한 부분을 그죠? 네.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부서를 백악관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쪽을 이렇게 밀어주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인데 사실은 안보나 이런 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걸 접근할 건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교수님 오늘 처음 봐서 초면에 조금 실례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전문가시니까 그냥 한마디만 딱 해주시죠. 트럼프가 재선에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트럼프가 애초에 당선될 거로 예측을 했었고요. 애초에 네. 저도 그쪽이었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술도 얻어먹었는데요. 네. 저는 재선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이 안타깝지만 재선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네. 요거 잘 물어봤죠. 네. 잘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상 우리 중간 선거와 곧 이어지는 FMC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상으로 한 반나절 후면은 결과는 알게 되는데 알기 전에 이게 지금 녹화라서 말이죠. 우선 신을연구원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설마 뭐 기자회견도 없고 점도표도 안 찍는 이번 11월에 뭐 일이야 뭐 터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셔? 일이 터진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아니 뭔가 12월에 다 금리 올릴 줄 알았는데 네. 이번 달에 올린다거나 네. 뭐 그런 뭐 서프라이즈는 없겠죠. 그럼 올해 5번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고 보시는 거야? 뭐 그냥 11월에 올리고 12월에 쉬지 뭐. 좀 뭐 현실적으로 네. 뭐 지표를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크게 다르지 큰 않습니다만 차이 없죠. 시장에 있어서 뭐 가격 지표들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무난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12월은 뭐 거의 100%라고 그러니까. 본다라면은 네. 내년이 이제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레이트 사이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들이 꺾이기 시작한 데다가 뭐 트럼프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제조업에 대한 부분 소프트 데이터들이 최근에 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영향력인지 어떤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띨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성명서가 굉장히 짧아졌던데 과거에 비해서 뭐 간략하게 했는데 뭐 할 말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할 말은 예. 대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큰 이슈 뉴스거리가 안 될 것 같다? 일단 뭐 그동안의 이제 패턴이 분기 말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자 간담회가 있었을 때 36912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11월에 서프라이즈를 줄 만한 어떤 최근의 상황 변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다라고 본다. 뭐 사실 이제 그거 별로 고민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진짜 이 주간 전망대 제작진이 빅픽처를 그린 게 우리 최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우리 최 교수님 그 뒷조사를 좀 했더니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대학 동문이시더라고요. 조지타운 대학교 맞으시죠? 예. 두 분이 최 좀 교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학위 받으셨는데 예, 좀 친하셨죠 그때? 아닙니다. 아닌가요? 어떻게 전화 통화 한번 좀 친하시기에는 내가 봐서 연배가 안 맞으셔. 그런가요? 한 띠동갑 되시는 것 같아. 파월 의장이. 동문회에서 몇 번 보긴 했습니다. 아 보셨어요 진짜? 아 봐봐요 보셨다니까. 그러면은 교수님 이거 우리 박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을 한 사람으로 지금 연준 의장을 하고 있는 파월 의장인데 보통 그쯤 됐을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제 미쳐서 곤 크레이지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입니까? 뭐 그 자리는 저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요. 네. 뭐 임기가 보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뭐 어떤 장기 균형 금리가 3% 정도라고 미국 예측한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3%까지는 올라갈 거고 올릴 거고 그걸 뭐 하여튼 3차례 나눠서 하든 뭐 4차례 나눠서 하든 뭐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보면요. 또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면 네. 뭐 대통령이 조금 강하게 반대하고 뭐 그러는데 연준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판단한 그 금리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사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은 뭐 결국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된다 말씀이. 하여튼 미국으로 돈이 빠질 테니까요. 금리가 뭐 3%까지 가면 하여튼 뭐 우리가 금리를 올리든 다른 걸로 하든 하여튼 미국의 고금리 시대에 그거는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고 기준금리, 네, 연방기금금리 상단이 2.25면 지금 차이가 75bp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더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그 이제 뭐 채권 만기가 많이 장기화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10년짜리 금리를 좀 지표 금리스럽게 얘기를 네. 하는데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 금리하고 대략 한 90bp 정도 현재. 지금 벌어져 있는데 기준금리 격차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우리나라 경제 현 주소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 주소를. 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아마 네. 올해 성장률이 뒤집어질 겁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 성장률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채권 시장이 바라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당히 암울하다. 미국 경제 뭐 향후의 경기가 사이클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미래에 대한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90bp 낮은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만큼 경기 여건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안 좋은 거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태클 한번. 지금 이 말씀하고 네. 아까 한 1, 20분 전에 하셨던 네. 주식 대충 뭐 연내 바닥 본 것 같아. 네네. 그 주식에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도 포함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경기가 엉망이라면서 어떻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언제 주식이 경기 따라갔습니까?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흔히 말하는 그 산책하는 주인과 개 이론처럼 우리 헝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앙드레 투스클라니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결국 금융시장은 이 경기의 흐름에 맞춰서 이 주인과 산책하는 개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한국 경제 되게 암울해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현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내년에도 정신 못 차렸다. 지금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가는 내년 성장률 2% 중반도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 주식시장의 장기 미래는 상당히 어두워요. 제가 연내로 한정시킨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너무 단기에 가팔랐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데드캣 바운스, 뭐 고양이도 죽기 전에 한번 발작 뛴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정도의 반등은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이게 지금 시장이 참 절묘하게 FOMC를 딱 앞두고 있는 게 예? 그래도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걸 S&P 500이라 한다면은 금년에 그 이제 2,940 그 고점에서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이번에 훅 빠졌잖아요. 2,600까지 빠지고 나서 그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그 커렉션 조정 차원에서의 맥시 61.8%를 어제 딱 채우더라고. 그러고 나서 FOMC를 기다리고 있고 미국지 10년물은 지금 3.25%에서 지금 이게 쌍봉이냐 이게 지금 3.25 열고 그러면 3.56으로 가느냐를 갖다가 이제 FOMC 앞두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그 뭐랄까 예, 오늘 좀 들다 보면서 차트 들다 보면서 야 시장이 이런구나 하루에 오차도 없이 그 어떤 재료가 나오는데 맞춰서 거기 딱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 이제 상황 봐서 가겠는데 문제는 대충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 가져갈 거야 상원은 그래도 뭐 공화당이 지킬 거야 모처럼 맞았어요. 모처럼 예상대로 갔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 11월 FOMC에서 뭐 기존에 갑자기 파월 의장 뭐 기자회견도 없지만 성명서에서 못 보던 문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금리를 올릴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괜히 그냥 FOMC 성명서 나오고 나면은 한번 움직일 것 같아. 네.
괜히 그렇죠. 움직이죠. 갑자기 기계들은 또 바빠지고. 예. 어. 위냐 아래냐가 문제죠. 분명히 움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신일연구원 보시기에 뭐 수시로 보실 거 아니야. 네. 옛날 볼크 시절에 그 아찔했던 뭐 15%, 17%대 금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점 몇 프로까지 왔다가 이제 이게 3.2까지 와 있는데 미국식 네. 10년물이 이게 지금 이 카드 말 금리 같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의 긴축 정책 후반부에는 항상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95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2년 있다가 동아시아 외환 위기 터졌고요. 99년부터 2000년까지 금리 올릴 때 금리 인상 끝내기도 전에 나스닥 버블이 터졌죠. 버블 터졌고. 그리고 2004에서 6년 올리고 1년 있다가 서브프라임 디폴트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리만 터졌죠. 결국에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빠르게 반응했는데 비슷했던 거는 지금 지난달에 주식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주식이 제일 먼저 반응했고 예, 다른 아무래도 주식이 시장은 민감도가 좀 높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최근에 미국 지표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가 2018년 4월부터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상관계수를 지금과 동행하는 가격 S&P CS 가격 지수로 보면 크게 유의미하지 않는데 6에서 9개월을 기존 주택 매매의 건수가 선행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방하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0년 그때 금리 올렸을 때랑 2004에서 6년 올렸을 때 약간 중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그때보다 낮아졌다 그건 아니죠. 근데 항상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네. 연준이 이렇게 긴축 정책 후반부로 갔을 때는 그만큼 최근에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중립금리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기 과열도 싫고 빨리 침체가 되는 것도 싫은 거잖아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좋다라는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실물 경제보다는 뭔가 취약한 국면에 있어서 금융시장이나 다른 여타 부분에서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최근에 가장 그 움직임이 유의미했던 올해 잘 맞아떨어졌던 게 금리 레벨이 올라가면은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미국채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국채. 네, 국채 무브 시장의 인덱스가. 그러면은 꼭 그 무브 인덱스가 반등을 하고 나면은 미국채 금리 많이 올랐네? 주식이 부담을 가져요. 그러면 주식이 내려가요. 그 이후에 국채 금리도 이미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레벨이 내려가면서 무브 인덱스가 또 안정함을 찾죠. 지금 신일연구원 말씀하신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뭐로 들어가면 돼요? 무브 인덱스라고 치시면 구글에서 무브? 네, MOVE 무브 인덱스. 멜린치에서 구글에서 그냥 산출하는. 무브 인덱스 치면은 네. 오케이. 그게 그러니까 국채 금리 올라가면은 무브 인덱스가 같이 올라가고요. 그 이게 이후에는 증권 시장의 빅스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증시에 빅스가 있다라면 채권에는 무브가 네. 있는데요. 그의 뒤에는 이제 주식이 항상 좀 무너졌다가 다시금 금리 레벨이 차곡차곡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패턴이 올해 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계속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 레벨이 올라갈수록. 저도 좋은 힌트 하나 갖고 갑니다. 네. 그거 계속 그럼 워치 해볼 만해. 네. 지금 금년에는 계속 그런 관계가 아주 잘 맞아. 잘 맞았다는다. 예. 교수님 이렇게 한번 뭐 저는 뭐 지난주에도 우리 뭐 조용모 박사님한테 뭐 만약 트럼프시라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달 11월 30일 날 29일 날 갑자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내일 그냥 금통위원 하루만 해주시죠. 그래서 금통위를 참석하십니다. 11월 31일 날.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어쩌실랍니까? 금리 올리자 하실랍니까? 동결하자 하실랍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또 지금 정책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게 취해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정신 차릴 분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부터 빨리빨리 해가지고 기업들의 이렇게 내실을 좀 추구하는 지금 금리 가지고 사실은 그걸 조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금리가 또 장점도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그거를 실제로 펀더멘탈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금리를 다른 데 다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는 사실은 펀더멘탈을 빨리 돌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부총리도 뭐 어떻게 거취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뭐 한 사람의 뭐 거취라든지 뭐 청와대와의 뭐 어떤 조율 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불협화음 무슨 뭐 인사의 문제로 자꾸만 돌리는데 그 정책의 방향 자체를 한번 어떻게 대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기업인들도 다 초대하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러고. 그래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평검사들과의 솔직한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막가보자 말씀이죠. 그것도 방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직접 진짜로 공개도 했었죠. 문제를 네. 정식으로 어프로치하려는 그 진정성은 있었어요. 네.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기 전에. 뭐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거는 지금 이걸 단순히 뭐 금리를 올리고 동결하고 내리고로 뭔가가 풀리거나 해결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네. 예. 그게 이제 가끔씩 병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서양의학 우리 말하는 병원은 가면은 뭐 째고 깨매고 이런 거는 직방인데 우리가 몸이 허약해진다거나 뭐 신체의 면역 체계가 깨진다거나 이걸 갖다가 이런 거는 동양의학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뭔가 체질을 바꾸고 그 어떤 길을 갖다 복돋우고 하는 오랜 그런 바보인데 갖다 그냥 하나 째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렵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는 그러면 거의 100bp로 벌어질 텐데 기준금리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지금 우리 박 부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격차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환율은 너무너무 안정적이에요. 그거이 참 미스테리입니다. 뭐 그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 이 와중에 우리 또 금통위원으로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에 임지원 박사가 이제 뉴스에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 환율이 그동안에 물가를 좀 눌러주던 역할을 했다가 이게 이제 좀 환율이 좀 원화 약세가 됨으로써 그걸 또 즉각 또 이제 매체들은 그러면 이걸 매파적 발언으로 했더니만 우리 또 임 박사께서는 그러셨다면서 매여 비둘기 했더만 저 원앙이에요. 처음에 네. 상당히 그분 이미지하고도 어울리는데 그래 환율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재밌는 게 그 임전 지금은 이제 금통위원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겠죠? 임전 그분이 위원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죠. 네.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물가가 눌렸던 환경들이 최근에 조금 약화되고 있고 네. 그거의 어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원화의 어떤 그 절상 기조에서 뭔가 좀 약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지는 그동안 그 물가를 낮췄던 요인들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나오고 바로 뭐 다음하고 다음날 뭐 환율이 확 빠져버리니까 뭐 참 뭐 그분도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환율에 대해서 그게 참 이런 주식이 이렇게 막 망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원화가 안정적인 이유가 미스테리하면서도 뭐 그런 이유도 있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더 잘하겠지만 일단은 이 원화라는 게 뭔지 이제 원화를 외국인들이 뭘로 인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 주식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하고 얘기해 보면 한국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위험자산이다. 그리고 위험자산 중에서도 이 신흥국에 가까운 신흥국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한국 채권과 한국 원화는 신흥국 쪽 분류보다는 선진국 쪽 분류로 더 가깝게 봅니다. 나래비를 세운다고 한다면 한국의 주식은 신흥국의 위험자산의 하나의 바스켓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의 원화와 한국의 채권은 선진국 쪽에 많이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 같아. 예.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는 거냐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용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 저희 나라가 글로벌 신용 등급이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그렇죠. AA 제로예요. 네네. 뭐 무디스인가 피친가만 AA 마이너 아직 달고 있고 두 개는 AA 제로란 말이에요. 역대 최고고 미국이 AA 풀이니까 뭐 등급으로 보면 한 노치밖에 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돈을 못 벌지 몰라도 적어도 이놈들이 떼먹을 놈들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아무리 뭐 수출이 최근에 뭐 조금 이제 둔화될 기미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역 수에 계속 들어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나가는데 그에 상응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 달러화의 유출에 있어서 스테이블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서로 퉁치는 거지 뭐. 그렇죠. 증시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채권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야 이렇게 주식이 뭐 속된 말로 작살이 나고 아작이 나는 관계에서도 이 원화가 참 스테이블한 걸 보면 결국은 이 다른 군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냥 뭐 주구절절 다 필요 없이 난다긴다 하는 글로벌 시용 평가사가 AA 제로 주고 있는데 뭐 그럼 그걸로 설명 다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근데 저는 생각하지 뭐 97년에 멀쩡하던 회사가 다니던 그 회사가 날아가는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뭐 모디스, S&P, 피치 걔들 그닥 믿을 거는 못 되죠. 믿을 거는 못 되는 게 그때 21개단인가 열몇 좌우지간 우리 그때 AA급에서 느닷없이 WB로 내려가 부서 우리가 그렇게도 떨어뜨리는 애들이니까 저가 또 한타까리 해먹을 필요가 있을 때는 리먼 사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트리플 A가 없어지는데요. 맞아요. 트리플 A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한번 그거 생각보다 FMC 관련해서는 뭐 대충 얘기가 그래 되네요. 결국은 야, 지금 같으면 소위 말하는 북클로징 해야 될 때 아닌가? 이제 슬슬. 근데 아직도 12월까지도 계속 패를 까봐야 되네. 근데 그게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뭐 채권이 좋았고 주식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변동성이 높아지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각각의 기간, 미시적인 기간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아무래도 좀 스텝이 꼬였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의 북클로징에 대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장에 뭐 어느 시점에 딱 끊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회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봐. 예. 연초에 작년 분위기 계속 가는 줄 알고 달러 숏으로 너무 가다가 역동작 걸려부갖고 2월달에 또 주식 한번 망가졌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래 회복된다 싶으니까 또 여름에 또 다들 또 왕창 또 태웠다가 10월달에 또 작살나고 해서 뭐 그 중에 난다 뭐 상위 몇 프로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장에서 뭐 헤지펀드가 됐건 운용사가 됐건 빠지는 장에서 뭐 장사가 있나?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금년에 어떻게든 수치 맞추려면 이걸 연말까지 어디 뭐 밀린 휴가 쓰고 어디 놀러 가겠다 이 소리는 못 할 것 같은 분위기네. 그렇죠. 보이면 해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네, 뭐 내가 플레이 한다 해서 돈 번다는 보장 없으니 네, 살아남기 위해서 예, 덜 깨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연말에 뭐 적극적이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 12월 FOMC라는 빅 이벤트를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시장에 계속 긴장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쉽게 가진 못할 거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 좁은 폭에서 움직이는 뭐 이런 장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지표를 따져도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 개방일에 지표를 따져도 우리나라 지표보다는 미국 지표, 중국 지표, 유로존 지표 따지고 무슨 중앙은행 수장의 어떤 행보를 갖다가 지켜보더라도 우리 한국은행을 지켜보는 게 아니고 연준을 쳐다보고 드라기를 쳐다보고 구로다를 쳐다보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고 연초에 한번 크게 그리고 10월에는 연초만큼은 아니라 하지만 2월 장만큼은 아니라 하지만 10월에 또 한번 뭐 어수선한 장 그리고 나서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주간 전망대의 잠정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 30초 내지 1분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 내지는 이런 걸 갖다가 좀 하나 가지고 시장에 덤비자라는 어떤 어드바이스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트럼프는 웃을 것 같고요. 내년에 네, 우린
우리 정치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우울한 흐름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음과 흐림으로 대비되면서 그에 맞춰서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뭐 저는 증권 업무에 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통상 업무를 좀 정리를 예. 해보면요. G20를 기점으로 미중이 화해 모드를 가서 최소한 1, 2년 정도는 화해 모드로 간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화해 패키지의 내용이 중요한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구매를 늘린다 그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제조업 분야의 제품을 좀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으로 그게 이제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산 시장, 중국산 시장에 들어가는 우리 제품이 이제 줄고 미국산 제품이 그걸 많이 이제 중국산으로 들어간다. 미국산과 우리 제품 간에 뭐 대체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그 제품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집중적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미 수출액을 축소하게 되면은 중국이 대미 수출액을 또 축소하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품, 대미 수출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우리 중간재 형태로 우리가 많이 중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기초 소재 산업 이런 데 직격탄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대규모로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면에 또 중국의 이제 기술 관련 그 지재권 침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중국이 이렇게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버리면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이 될 수 있고 지재권 보호가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련 산업들이 중국을 진출하는 굉장히 좋은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대중 그 수출 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서비스나 지재권 산업 위주로 4차 산업혁명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인드를 갖고 기업 마인드를 갖고 전체적인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 이거를 무슨 뭐 최대 지상 목표로 세우면서 뭐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좀 늦추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이 온 웨이를 가겠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그걸 주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부가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그 판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의 동력을 오히려 안보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각성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 부장님. 예, 일단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분위기 같은데 제가 네. 오늘 좀 이 주간 전망대 분위기 날것의 분위기로 바꾸려고 좀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초면에 뵀는데 조금 그렇게 한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이 방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전띠를 계속 단단히 맬 수밖에 없다. 내후 외환인 상황이고요. 글로벌 경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이 여건이 한국 경제에 전혀 지금 우호적이지 않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또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가 잘못됐고 바꿔야 된다. 급진적인 친노동 정책, 급진적인 노동 임금의 상승은 이거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거다라고 그렇게 사설을 볼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건지 들어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건지 말 그대로 마이 오운 웨이를 쓸데없는 데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올해보다 내년도 상당히 경제에 어렵게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안전벨트 꽉 줘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아까 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은 분명히 탐욕과 공포가 반복될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지금은 또 공포 국면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뭐 에브리바디 뭐 주식 뭐 다 못 팔아서 안달인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역설적으로 저는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내만 보면 주식이 대충 바닥 잡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내년 또 가봐야 되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정부가 가끔씩 당근 하나 던져줍니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증권 거래세 뭐 인하 내지는 뭐 면세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거 한번 나오면 또 받아 먹고 또 일정 부분 먹었으면 또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긴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하되 중간중간에 기회 있었을 때는 저희 같은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짧게 먹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 연말에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정도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간 전망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쎄요.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뭐 공감하실 만한데 저런 얘기를 직접 방송에서도 듣는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부분도 몇 군데 있었고요.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또 불확실성이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더 알차게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